예, 그러면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 주제는 네, ESG 연구 동향인데요. 아,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요즘 ESG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따가 그 속으로 토론 그 지원자만 봐도 ESG 그 지원자가 너무 많아갖고 요새 참 ESG가 정말 핫토픽이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쪽에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교수님한테 이제 요 강의를 부탁드리게 됐고요. 예, 고려대학교 한승수 교수님께서 네, ESG 연구 동향에 대해서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오늘 제가 소개했어요. 사실 저도 연구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회계학이 사실 ESG, 약간 좀 저희 한국에서 ESG 좀 대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게 저도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혼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가, 그 학회에서, 학술대회에서 뵙고,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ESG 분야가 사실은, 저희 회계학에 지금 이 통합돼서 보고되기에는 굉장히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오늘 연구에 관련된 얘기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먼저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여러분의 소개를 드리고, 저희 회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알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연구가 이제 미래에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 순서는 먼저 이론적인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업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부분인데요. 이론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계학을 먼저 접할 때 처음 시작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익이 무엇이냐부터 처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의 개념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식적인 정의는 힉스로부터 나왔는데요. 존 R. 힉스가 이제 Value and Capital이라는 저서에서 1939년입니다. 39년에 저서에서 이렇게 인컴이라는 공식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약간 경제학적인 인컴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면 The man's income is the maximum value which he can consume during a week and still expected to be as well off at the end of the week as he was at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잘 이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의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회계 기간의 개념이 벌써 들어가 있고요. 기초와 기말에 같은 well-off라고 했잖아요. 같은 well-being, 같은 복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건 이제 기간을 이제 여기서 week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이제 인컴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와 기말에 같은 복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그 기중에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value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well-being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 well-being이라는 개념이 우리로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예전에 이제 힉스가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죠. 그 당시에는. 이때의 어떻게 보면 개념에서는 굉장히 컨셉추얼한 내용이고 사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웰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무적인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우리가 금전적인 웰빙을 말하는 거고 사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웰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죠. 인간의 복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측면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은 이 힉스의 인컴 개념에서 우리가 사용한 인컴 개념에서 웰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은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러니까, 어, 회사라는 개념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재무 보고가 나오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협의로 이 웰빙을 정의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기초와 기말에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 유지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자본 유지, 우리가 이제 이익을 계산을 할 때 기초와 기말의 자본에서 추가된 거,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창출이 됐느냐를 우리 사실은 손익계산서에서 이 개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실제로 재무보고에 도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협의의 웰빙을 사실은 정의하게 된 거고 우리는 경제적인 자원에 의해서만 웰빙이 정의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본 유지 개념이 결국에는 재무적인 자본 유지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고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광범위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그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ESG의 어떻게 보면 개념들이 측면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은 이제 크게 요즘에 나오는 그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죠. 주주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타적 자본주의라고 하고 기본적인 이론은 언더라인 티오리는 에이전 티오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그 프린시플하고 에이전트가 있는데 경영자는 에이전트로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사실은 회계학이 처음에 등장하게 됐을 때 예전에 물물 교환 이런 거래부터 사실 기로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사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 시대에 영주죠. 봉건 영주가 땅을 빌려주며 주게 되면서 거기에 소작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수탁 책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때 나온 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땅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나온 소작에 대해서 우리 원하 그 계약된 그 비율로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회계학이 발달하게 된 거고 사실은 그게 이제 에이전트 티오리의 이제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린시플 에이전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가 있고 결국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보고하는 목적에서 이제 재무 보고가 사용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는 쉐어홀더 캐피탈 결국에는 에이전트는 그 프린시플의 부를 시켜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쉐어홀더가 결국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주식회사 발달을 하면서 쉐어홀더가 결국엔 기업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다라는 것이 이제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비재무적인 자본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재무적인 자본만이 우리가 고려가 되는 거고 이 재무적인 자본이라는 것은 대체가 가능한 자본인 거죠. 예를 들면 매출 채권, 그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 이렇게 자산에서 같은 자산 계정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록되는 것들은 우리가 거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자본들만 우리가 고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에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재무적인 자본, 그다음에 이것이 에이전 티오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 이외의 것은 절대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개념인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계속 발달돼 왔던 거고 사실 1990년대까지 이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좀 뒤에 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그 자본 유지의 개념에서 자본 유지의 개념이 그래 우리는 재무적인 총 재무적인 자본을 근거로 해서 자본 유지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유지 이제 어디 유지가 그 기본이 되게 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익이라는 개념은 기초와 기말의 재무적인 자본이 유지된 상태, 우리 기초와 기말의 재무가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로 우리가 증가된 재무적인 자본을 우리가 이익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제 그 회계 기간 동안에. 요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거, 요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름 자체가 재무보고죠. Financial Reporting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기업 보고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에 의해서 재무보고라는 이름의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된 요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1990년대부터 사실은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주 자본주의의 이제 문제점이 많이 이제 비판이 많이 등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에 대한 주장이 등장이 됐고 이걸 우리가 이제 포괄적인 인클루시브 아까는 익스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포괄적인 자본주의라는 이름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 등장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띠오리 자체는 스테이크홀더 띠오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Enlightened Value Maximization 했는데 요게 이제 약간 계몽된 부의 가치 극대화 요런 개념이 이제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스티글리츠,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제 비판하는 내용은 요지는 결국에는 기업은 그러니까 이 계약들의 집합체다. 계약 집합체이기 때문에 쉐어홀더는 그러니까 주주는 이 여러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의 그룹일 뿐이다. 물론 중요한 그룹이긴 한데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 그룹 중에 하나의 이제 그룹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주의 기업의 주인이라고 주장되는 기업의 주주들의 부만을 극대화시키면 안 되고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과 계약되어 있는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ESG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 환경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다음에 재무적인 가치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지속 가능,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결국에는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의 부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재무적인 자본에 있어서는 대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데 그렇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자본은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환경이 한번 파괴되면 그것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대대지 그러니까 천연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대체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되지 않는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만약에 이제 천연자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태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우리가 기업할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산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산소라든지 어떤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사용을 할 때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자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기업의 가치 중에서 재무적인 자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고 80%가 사실은 비재무적인 자본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볼 때 기업 가치 중에서 재무적인 자본을 보면 20%밖에 안 되고 사실은 뭐 휴먼 캐피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내추럴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보고는 아까 이게 이제 개념에서 다시 보게 되면
기초와 기말에 같은 어떻게 보면 복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본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본 유지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재무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자본, 그다음에 사회적인 자본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보고는 재무 보고, 재무적인 자본만 보고해서는 안 되고 재무 자본을 포함한 사회적인 자본, 환경 자본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Sustainability Reporting 이름 자체가 Sustainability Reporting이에요. Sustainability Reporting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재무적인 자본도 포함이 되지만 재무적인 자본의 유지 개념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현재 그 기준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출발점에서 이런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자본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제 주요한 자본들이 사실은 이걸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뭐 많은 것이 포괄돼 있죠. 웰빙에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자본하고 사회적인 자본, 환경적인 자본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적인 자본이라고 하면 재화 용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재무 보고에 포함되는 그런 자본들이고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면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의 자본에는 이제 뭐 생태계 그다음에 천연 자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 사실은 재무 보고에서 일부는 이미 환경적인 자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먼저 우리가 사실 많이 이제 재무 보고 안에 포함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회계 벌써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환경적인 자본도 사실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이 포함이 됐고 사회적인 자본 입장에서도 우리 그 재무 보고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약간 인텐저블 에셋으로 해서 사실 많은 것이 기업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선행 연구에서 많이 이제 진행되어 왔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보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파이낸셜 재무적인 자본을 기초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캐피탈 이런 자본들에 대한 관계가 사실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이제 재무 보고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자본하고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자본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자본들은 어떤 측면에서의 자본들은 서로가 연결이 돼 있고 사실은 관계가 양의 관계라서 우리의 재무 보고 체계에서 넣기가 쉬운 것도 있어요. 반면에 이게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환경적인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무적인 자본이 감소돼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이것에 사실은 두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이제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층적인 접근 방법, hierarchical approach인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뭐 사실 주장이 되는 건 이제 에드만스 책에 나오는 주장되는 것은 ESV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라는 건데, 요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에 해왔던 것처럼 재무적인 자본이 최상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이런 다른 자본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캐피탈이 가장 탑 프라이어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결국엔 재무적인 자본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좀 더 계몽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된다라는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미국식 접근 방식이에요. 접근 방식이고 결국엔 캐피탈 마켓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고 이제 세스비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의 우리의 이제 재무보고 체계에서 조금 더 비재무적인 측면을 이제 포함시키면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유럽식 방식인데 이것은 그 병렬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병렬 접근 방식인데 뭐냐면 이것은 프라이오리티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무적인 자본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자본, 사회적인 자본도 이게 서로 독립적으로 그 아주 그 각자로 존재하는 것,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유럽식 접근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재무보고와 그 뭐야 재무보고가 아니죠.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가 돼야 될지가 이 접근 방법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접근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포맷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이라키컬 어프로치하고 패럴 어프로치 이제 메인 유저 누가 메인 유저냐? 하이라키컬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예요. 투자자. 결국에는 자본을 재무적인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주요한 사용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패러렐 방법은 아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사용자는 결국엔 스테이크홀더들이다. 그죠? 우리 기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이 이용자다. 이렇게 메인 유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프라이어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라키컬 어프로치에서는 재무적인 자본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패럴 어프로치에서는 하이라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각각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접근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라키 어프로치는 재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 보고가 결국엔 과거의 거래를 기록을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잖아요. 기록을 해서 자 그래서 타임 호라이즌은 과거 그다음에 좀 더 단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특정한 회계 기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패럴 어프로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재무보고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애뉴얼 리포트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그 많이 보고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사실 1년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이죠. 그렇지만 재무적 자본이 아니라 환경적 자본, 사회적 자본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보고 자체가 타임 호라이즌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회계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정에 있어서가 큰 차이가 나는데 이 그 계층적 접근 방법에서는 중요한 것이 재무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퀀티파이 돼야 돼요. 퀀티파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보고서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측정 문제가 우리는 재무적인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포함돼야 되고 사실은 비재무적인 그다음에 좀 더 정성적인 정량이 아닌 정성적인 부분은 사실은 포함되기가 힘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퍼포먼스의 어떻게 보면 측정이라는 게 좀 더 계량적이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는 반면에 이 하이라키 계층 접근법은 병력적 접근법은 좀 더 비재무적인, 좀 더 정성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하이라키컬 어프로치에서는 이제 그 릴라이빌리티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측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가 좀 더 용이하겠죠. 숫자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것은 그러니까 패러럴 어프로치의 장점이기도 한데 렐리번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재무적인
어떻게 보면 측정 가능한 정보를 갖다가 그거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성은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캐피탈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사실은 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브 옵티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면에 이제 패러럴 어프로치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그 개념 체계에 나오는 표현의 충실성, 여러 부분들이 페이스북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표현의 충실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표현의 충실성에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모든 측면들이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 측면들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의 충실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장점이 결국에는 이제 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그 경쟁적 접근법은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컬 어프로치 대표적인 게 카본 어카운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체계 내에 우리의 재무 체계 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엔 거래소가 있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우리의 측정 가능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치가 나오는 거고, 재무적인 측면의 가치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우리 재무 보고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패럴 어프로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병렬적인 측면의 자본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각 부분에 따라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라키컬 어프로치는 이제 미국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SASB, 이제 미국인 SASB가 이제 주로고, CDSB가 이제 주로 이제 스탠드 세팅을 하고 있는 거고, 주로 굉장히 개량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룰을 줘요. 그 다음에 패럴 어프로치는 GRI 방식인데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커버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론적인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무보고랑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재무보고에서 미국은 원칙 중심 회계가 아니라 규칙 중심 회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룰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룰에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하이클 어프로치, 사스비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미국식 접근 방식이에요. 반면에 이제 이 GRI 접근 방식, 유럽식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면 원칙주의 회계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회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재무 보고의 입장에서 사실 보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자본은 굉장히 정의가 굉장히 협의로 정의가 돼 있고, 우리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 그 룰에 측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사회적인 자본이라든지 환경 자본은 기업이 어떤 산업에 있느냐, 그다음에 기업이 같은 산업 내에서도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회적 자본과 환경 자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럴 어프로치에 따라서 하는 방식은 원칙 중심 회계와 굉장히 비슷해요. 회사가 모든 것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정해서 회사가 그 회사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형태로, 그죠? 우리가 경적 실질을 잘 반영한 형태로 사실은 그 재무 보고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원칙 중심 회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그 기업의 실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선택을 해서 그 기업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보고를 하는 보고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이라키 어프로치는 이런 그 비재무적인 측면도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룰을 규칙을 줘서 그 규칙에 따라서 표준화된 보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식이 방식, 그다음에 이제 유럽식 방식, 요 방식이 이제 규칙주의 회계 US 갭과 IFRS 요 두 가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 경쟁을 하고 있고, IFRS 원칙 중심 회계도 사실 유럽 주도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스테이너블 리포팅의 주도는 주로 유럽이에요. 물론 지금 미국도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이런 그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지금 보고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그룹이 경쟁을 하고 있고, 두 그룹의 경쟁 방식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 사실은 이 재무적인 측면,
좀 더 이게 탑 프라이어리티는 재무적인 자본이다라는 방식하고 접근 방식하고 유럽식으로 굉장히 원칙 중심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방식 요게 두 개로 이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지금 이게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그 어떻게 보면 논쟁이죠. 그 알렉스 에드만스하고 이제 뱁척 이 두 사람이 이제 아주 정말 그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알렉스 에드만스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죠. 유럽이에요. 유럽 기준으로 하는 거. 이 사람이 가장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드만스가 쓴 책, 그 그로더 파이 이 책이 아주 이제 정말 뭐 셀러잖아요. 알렉스 에드만이 주장하는 이제 방식하고 뱁척이 주장하는 방식과 완전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뱁척은 이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예요. 가버넌스의 대가죠. 가버넌스 대가기 때문에 사실 ESG 하면 뒤끝에 가버넌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스테빌리티 리포트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그룹은 아니에요. 사실은 새롭게 진화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 두 개의 입장이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이제 갈리고 있어요. 갈리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제가 내세운 이유는 이제 파이낸스에 주로 이제 우리의 연구보다는 파이낸스에 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이낸스 연구에서 지금 알렉스 에드만스는 비재무적인 요인이 사실은 저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엠피리컬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뱁척의 주장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위기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큰 위기고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아주 정말 극단적인 두 개의 이제 아주 대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서시빌리 리포트하고 가장 사실은 그 미국의 서시빌리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세라페임 교수예요. 세라페임 교수는 하버드 이제 비즈니스쿨 교수죠. 그다음에 이제 법과대학 교수인 뱁척은 사실은 이것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굉장히 그 같은 학교에서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ESG 흐름에서 어떤 쪽의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루이스 뱁척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넬 로 리뷰에서 이제 페이퍼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죠. 알렉스 에드만스의 주장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illusionary promise of stakeholder governance, 스테이크홀더 가버넌스라는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아주 첨예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연구에서 지금 제가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한번 요거 두 주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렉스 에드만스의 이제 그로더 파이 이제 파이코노믹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돼서 출간이 됐죠. 요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읽어보라고 추천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이정 교수가 이걸 리뷰 감수도 했고 사실 굉장히 핫한 책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이제 사실 상대되는 뱁척의 이제 페이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렉스 에드만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렉스 에드만스 이제 ESG의 프로포넌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제 소셜 밸류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ESV,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목표인데 지금 세상 흐름이 지금 ESG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흉내를 내자. 우리 고려해 주자. 그래, 미안하다. 고려해 줄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극대화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드만스는. 그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지 이익만을 목표로 이익을 쫓아가면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Approach와는 다른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드먼스의 주장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해왔던 ESG 주장하고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ESG의 주장은 사실은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현재까지의 우리의 ESG는. 왜냐하면 우리의 ESG는 우리는 결국에는 이게 극대화가 목표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무적 자본 극대화가 목표인데 그 제약 조건을 주자. 그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환경적인 자본하고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유지하면서 재무적인 자본을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이 우리 현재의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가장 대세고요. 근데 에드먼스 주장은 조금 더 급진적인 거죠. 에드먼스 주장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고 결국엔 그 중에서 이익의 극대화는 이익의 창출, 쉐어홀더 밸류의 극대화는 사실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때로 따라서는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 거에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파이를 나누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파집섬 게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인 가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드먼스가 주장하는 것은 뒤에 이제 엑셀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코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결국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CSR 액티브 활동들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기업에서 우리가 뭐 갑자기 주중에 한 이틀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종업원을 다 끌고 가가지고 길거리 휴지 줍고 이런 거는 파이를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를 키우는 행동은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푸는 푸는 과정에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고 소셜 밸류가 극대화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진짜 뭐 예를 들면 사회적인 활동, 그 기업의 이제 뭐 사회적 책임해서 뭐 밖에 나가 휴지 줍고 그다음에 고아원 가서 이제 급식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드먼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포스라고 그러는데 목표를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난감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그게 사회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핏은 만약에 어떤 장난감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만들 수만 있으면 이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익은 그래서 바이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울 수가 없다. 작은 파이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노베이션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텐저블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드먼스가 주장하는 이제 세 가지 프린시플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번역에서 곱셈 법칙, 프린시플 오브 멀티플리케이션 이제 프린시플 오브 컴퍼레이티브 어드밴티지, 프린시플 오브 머티리얼리티 세 가지가 이제 주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멀티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회사에서의 어떻게 보면 투자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베너핏을 그 증대시키는 형태로 예를 들면 1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1.2달러의 베너핏을 만들 수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1달러를 넣었는데 1달러보다 적은 게 나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했단 말이에요. 자,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회사 가서 밖에서 휴지 주웠어요. 휴지 줬는데 그날 비용이 예를 들면 1억 원이 들었어요. 우리 회사 전체 인원이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수주를 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같은 만들어낸 베너핏이 1억 원이 안 되면 그거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 굉장히 야, 이 사회에 공헌한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에드먼스의 주장은. 그래서 소셜 베너핏이 프라이빗 코스트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프린시플 오브 멀티플리케이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1보다 크게 곱해야지 결국엔 커지는 거잖아요, 파이가. 0.81 버리면 작아지는 거예요, 파이가.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파이를 키운다. 1.2예요. 나는 1.2를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1.3을 할 수 있어요. 3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어드밴스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급식 봉사를 한다 했을 때 급식 봉사를 해서 1.2라는 밸류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1.2라는 봉사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급식 전문을 하는 어떤 체리티벌 어게니제이션이 있다. 어떤 기관이 있다. 근데 그거는 내가 1원을 1을 따라줬을 때 1.2, 1.3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비교 우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다가 돈을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카콜라의 이제 라스트 마일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코카콜라가 라스트 마일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의약품을 이제 전달하는데 유통망을 가지고 의약품은 사실은 그러니까 냉동으로 냉장 그 기술이 냉장에서 보관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코카콜라 갖고 있는 기업의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품을 배송을 하면서 사실은 그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 냉장 배송에서 의약품을 같이 넣어서 배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셜 베너핏이 훨씬 커진다.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비교 우위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차라리 기업에 임금을 더 주면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를 드는 게 무슨 그 짐인데 회사에 짐을 만들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다른 짐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짐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대비 얼마나 효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짐을 갔을 때 훨씬 더 싸게 갈 수 있고 훨씬 더 편리하다? 그러면 회사에서 짐을 만들 필요가 없네요. 돈을 컴pen세이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우리의 프라이빗 코스트보다 소셜 베너핏이 더 커야 되는 거.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셜 베너핏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컴퓨터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어떤 기업이 그러면 다 어드밴티지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마지막 기준은 뭐냐면 중요성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머티리얼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중요성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이익은 따라오는 거다라는 주장이 제 에드먼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다음에 뱁척의 주장은 이거와 완전 반대죠. 반대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에서도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스테이크홀더리즘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스트루먼탈 스테이크홀더리즘이 있고 플러 스테이크홀더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탈 스테이크홀더리즘은 우리가 말하는 쉐어홀더 프라이머시 뷰예요. 쉐어홀더 밸류가 제일 최고다라는 거고 이제 에드먼스가 말하는 파이코노믹스가 바로 플러리스틱 스테이크홀더리즘에 해당되는 건데 첫 번째 비판은 뭐냐면 이제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서 실행 가능하진 않다. 자, 그러면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컴페티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냐? 자, 컴페티터. 그럼 우리가 이익을 난 거 가지고 컴페티터 우리의 경쟁자 망하게 해놓고 경쟁자한테 그러면 쉐어해야 된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각각의 밸류가 있는데 지금 뭐 커스터머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것도 있고 서플라이어도 있고 컴페티터도 있고 가버머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에그리게이트 어떻게 할 거냐 밸류를 이거 일단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실행할 수도 없다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의 컴pen세이션 생각해보라. 컴pen세이션을 정하는 것은 가버넌스인데, 지금 보드 오브 디렉터인데, 그럼 보드 오브 디렉터가 컴pen세이션을 지금 하는 거는 재무적인 성과에 의해서 지금 연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행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레이버 마켓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쉐어홀더에 의해서 지금 다 하이어도 되고 컴pen세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가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을 실행할 수도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비판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사이드 이펙트가 정말 너무 크다. 의약품으로 말하면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셀링 포인트이기도 한데 뭐냐면, 자, 이렇게 돼 버리면 가버넌스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게 모니터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결국엔 이 사람이 가버넌스 전문가잖아요. 안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경영자가 측정되지 않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프라이빗 베너핏만 추구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영자가 인트렌치 될 거고,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밖에 남지 않는다. 자기가 돈은 써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모니터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아주 정말 최악의 사이드 이펙트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앞에 얘기한 거, 제가 앞에 얘기한 두 얘기한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죠? 에드먼스의 주장과 그다음에 이제 뱁적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사실 에드먼스가 굉장히 이렇게 그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이 파이커넛이 주장하게 된 이유는, 에드먼스가 정말 전통적인 재무 연구가라는 거예요. 재무 연구가예요. 그래서 진짜 하드코어 파이낸스로 진짜 모든 걸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자, 휴먼 캐피탈, 자, 밸류 다 가치가 지금 들어가, 기업 가치 높여준다. 모든 것을 다 엠피리컬에 보여줘요. 이 사람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주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뱁척은 가버넌스에서는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가버넌스에선 둘째 가면 이 뭐 넘버 원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가버넌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과제, 이 논쟁이 굉장히 근지가 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은 됐는데, 우리들은 사실은 회계학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금방 다가올 얘기였거든, 사실은. 왜냐면 서셀 리포트가 결국에는 의무가 되면, 지금 이게 우리한테 바로 다가오는 문제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재무보고를 우리가 그러면 검증하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강간 불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인지가 좀 늦게 됐고, 연구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금방 올지는 몰랐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결국엔 기업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기업의 목표는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이 극대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 극대화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피해 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극대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대화는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투 디멘전을 나눌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이제 이사분면으로 해서 평면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멀티 디멘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자본이 있고 환경적, 사회적 자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3차원 또는 4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요걸 나눠보면, 그러니까 한 축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제 Y축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쉐어홀더 밸류를 극대화하는 그런 축이에요. 그래서 쉐어홀더 이제 올라가면 쉐어홀더가 이제 양이 되는 거고, 아래로 가면 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축을 하다면 이제 비재무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비재무적인 측면하고 재무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재무적인 측면, 비재무적인 측면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이게 그 일사분면. 사실 이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측면은 사실은 재무적인 자본은 극대화되는데, 비재무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사회를 파괴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 측면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일사분면은, 자, 재무적인 자본도 양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재무적인 측면도 양인 그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비재무적인 측면은 양이지만
재무적인 측면은 의미인 경우거든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이 기업의 목표고요. 기업의 목표는 결국 일사분면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일사분면에 결정될 때 모든 기업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 좀 더 Y축에 가까운 재무적인 목표가 더 가까운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기업은 좀 더 비재무 측면. 만약에 이제 뭐 X축 위에 있는 점도 가능하겠죠. 그거는 비영리 기관이겠죠. 비영리 조직. 영리 축은 하지 않되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비재무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뭐 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영리에 집중하고 있는 Y축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적어도 우리 사회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치진 않으면서 유지는 시켜주면서 우리의 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측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은 요 일사분면에 어떤 지점을 골라서 자기의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가 어떤 목표가 됐던 자기의 목표, 아까 말했듯이 퍼포스를 정해야 돼요. 퍼포스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을 이제 운영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었어요. 이용 교수님, 우리 몇 시까지인가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죠? 12시 반까지입니다. 큰일 났네요. 갈 길이 먼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ESG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거는 좀 뭐 다 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기업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변화에 이제 가장 물꼬를 튼 게 이제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었죠. 이제 181명의 이제 CEO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CEO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을 추구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이거든요. 미국 회사거든요. 181개 미국 회사의 탑 회사의 CEO들이 모여서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이제 미국의 이제 블랙락 투자 회사죠. 그 회사가 레리 핑크가 이제 ESG 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랬고 이제 사실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넷제로하고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하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넷제로는 굉장히 컴프레시브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제 에셋 아시듯이 이것도 스코프 1, 2, 3가 있어요. 스코프 1, 2, 3는 뭐냐? 스코프 1이라는 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그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공장에 배출하는 탄소 이게 이 스코프 1이고요. 스코프 2는 내가 이제 사용하는 뭐 자원, 전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스코프 2에 해당되는 거고 스코프 3는 내가 만들어서 생산된 제품 소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간접적 가장 이제 좀 머리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탄소 배출까지를 포함해서 넷 제로를 만들겠다. 2050년까지. 이게 UK에서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는 스코프 3는 포함하지 않아요. 스코프 1, 2만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을 2060년까지 카본 뉴트럴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중국마저 선언을 한 거예요.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당연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대응을 했겠죠. 기업들이 가장 빨리 대응을 했죠. 그래서 2020년에 발간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의 서베이, 이제 KPMG가 서베이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250대 기업의 96%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2개 나라의 100개 회사, 100개 그 탑 100이에요. 탑 100의 기업의 80%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고 사실은 기업들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ESG 관련된 인발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넷제로 2040년까지 넷제로 할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까지 80% 이제 재생 에너지 사용한다고 했고 2030년까지는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급진적이에요. 카본 네거티브. 뉴트럴도 아니고 네거티브. 이건 뭐냐면 2050년까지
이제 창립된 게 1975년인데 75년부터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배출한 탄소를 모두 제거하겠다. 2050년까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카본 네거티브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도 사실 기업들이 우리나라 조금 늦어요, 항상. 늦고 우리는 좀 약간 좀 전 세계 흐름에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 비슷하게 그냥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정도예요. 몇 개 회사들은 지금 앞서고 있긴 한데 따라가고 있는 정도 좀 늦었어요. 늦고 발이 좀 늦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2025년에 2조 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2025년까지 우리의 그럼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4년 내에 그 훨씬 전에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가지고 2조 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발간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고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기업이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한 일정이에요. 일정이. 회계학은 정말 엄청 급한 일정이고요. 우리나라 사실 넷째로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의욕적으로 이제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 2050년까지 넷째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이거 지금 선진국도 지금 2050년까지 지금 하기가 할까 말까인데 우리나라 지금 엄청 힘들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나운스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또 뭐 어나운스 했어요. LEDS라 롱텀 로우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것도 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건 세계적인 흐름. 이제 파리 협정에 따라서 지금 다 우리나라가 발표는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도 갈 길이 엄청 멀어요. 멀고 우리 회계학도 지금 갈 길이 엄청 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서 ESG 연구를 열심히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레이팅하고 이제 제가 기준화에 대해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ESG 레이팅은요, 사실은 전 세계 우후죽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요. 우후죽순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ESG 붙으면 진짜 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제 레이팅하는 회사, 평가 회사가 600개가 넘고요. 유명한 회사만 말하는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대표적인 기관들을 보면은 이 기관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뭐 예를 들면 삼성, LG, 뭐 포스코 이런 기업들도 이런 회사에 이런 지금 평가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응을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이 기관들은 굉장히 유명한 기관들이라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벌써 이미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로베코 쌤이라고 해서 이제 넘버 원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에 이제 S&P 글로벌에서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평가 기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MSCI ESG 레이팅이 있고 그다음에 CDP 그다음에 뭐 서스테인 어널리틱스라는 평가 기관 그다음에 비주얼 아이리스라는 기관 이런 기관들이 대표적인 기관들이고요. 평가하는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ESG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레이팅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 레이팅을 지금 팔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팅 자체는 안 파는데 디테일은 지금 하시려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없는 지금 지경인데 이것도 사실 조금 뭔가 레이팅도 좀 우리 연구자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어포더블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학회에서 조금 요것도 좀 나중에 회장 되시는 분이 요것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문제는 ESG 레이팅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제 버그에도 2020년 이제 그 지금 워킹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에 따르면은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ESG 레이팅 이제 탑 6 이제 레이팅을 조사를 해서 콜리에이션 계산의 평균을 내봤더니 0.54예요. 0.54.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재무 보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크레딧 레이팅을 한 무디스하고 그다음에 S&P하고 비교를 한 거 보면 99%가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엉망인가 알 수 있겠죠?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 어떤 거는 네거티브예요.
관련성이 음이에요. 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ESG 레이팅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보고가 통일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재무보고는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된 재무보고로 평가를 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비재무보고는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는 다 약간 홍보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해보면은 안 나와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져온 건데, 페이퍼에 갖고 온 건데, 지금 크레딧 레이팅 보세요. 무디스하고 피치하고 S&P 진짜 일관적으로 잘 되고 있죠. 각 이제 산업별로 이제 회사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보여준 표인데, 이거 보세요. 레이팅 회사 5가지인데, 이건 거의 랜덤하다고 봐도 돼요. 랜덤하다고. 그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ESG 레이팅이 지금 문제다. 왜냐?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표준화가. 그죠? 그래서 이제 레이팅도 문제고 사실 이제 표준 재정 표준 재정도 문제잖아요. 표준 재정 지금 표준 재정하는 기구가 크게 말하면 이제 큰 기관만 하면 5개예요. 5개. CDP 글로벌, 그다음에 CDSB. 사실 요거는 다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됐어요. 오래된 기관들이고 다 환경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환경 관련된 건 우리가 회계학에서 많이 일찌감치 포함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이제 미리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GRI, 아까 말했던 GRI, 그다음에 IRRC라고 해서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에서 이거는 비재무적인 정보를 통합하자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기관 그 표준을 만들고 있는 기관이고요. SASB, 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요. 이게 이제 FASB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 그다음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병렬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표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널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표준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아주 필요하죠,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5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5개 이제 큰 기관들이 있는데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표준화를 하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0년 보고서가 나와서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corporate reporting이라는 게 이제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이 우리가 말하는 재무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유럽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IFRS, 그러니까 IFRS 파운데이션에서 그러니까 IASB,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하고 이제 컴패러블한 기관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 스탠다드 보드를 지금 이제 올해 아마 만들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킬 거고요. 올해 출범 시키면 이게 이제 우리가 IASB하고 이제 동급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지금 SSB 또는 뭐 나중에 ISSB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FASB, SASB, 그 다음에 IASB, 그 다음에 ISSB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통합이 될 것 같아요. 통합이 될 것 같고 우리의 재무보고가 거의 비슷해질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흐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흐름 따라가야 되고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기준이 제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가 봉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난 큰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도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기업들 모임에 이제 제가 뭐 자문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쪽에다가 이제 빨리 가입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쫓아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발간을 했는데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커먼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라인을 준 페이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탠다드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조만간 이 재무 보고 기준처럼 이제 그 선제별 리포팅을 위한 이제 그 스탠다드가 ESG 스탠다드가 제정될 것 같아요. 요게 현재 흐름이에요. 현재 이제 팩스로 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기관, 그 다음에 기업에 어떻게 보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재무 보고 투자자에 대해서 또는 이제 재무 이제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용자들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그 FAJ라고 Financial Analyst Journal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세라페임 교수가 이제 서베이를 해서 퍼블리시 했거든요. 요게 이제 투자자 입장,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 입장을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요걸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제목 Why and How Investors Use ESG Information Evidence from the Global Survey에서 메서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기간 동안에 인터넷 베이스로 서베이를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가장 그 투자의 가장 일선에 있는 시니어 인베스트먼트 프로페셔널 4,523년에 SM 오닝 인스티튜션을 대상으로 이제 있는 프로페셔널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보냈고 14.4% 리스판스 레이스로 652개의 이제 답변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퍼블리시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유럽의 40%, 유럽하고 미국이 대표적이죠. 대부분이고요. 아시아 15% 이렇게 이제 그 지오그래피컬 로케이션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 다 이제 코퍼레이트 펜션 펀드, 그다음에 퍼블릭 펜션 펀드 이렇게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응답자였어요.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에 사용을 하느냐 ESG 인포메이션을 그랬더니 이게 82.1%가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ESG 인포메이션을. 자, 그러면 투자자가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 유용한 정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용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가 아주 중요했다. 이제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에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유는 그런 이제 뭐 그 우리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릴라이어블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믿을 만한 정보가 없었다. 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결국엔 이 응답을 보면 결국에는 디맨드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ESG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예측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기업 간의 비교가 하기 힘들었다. 이게 넘버 원이었어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투자 의사결정에 고려가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 다음에 리포팅에 스탠다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이것을 ESG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많이 든다. 그런 얘기고요. 그게 아직 일반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 사실 그 모든 기업이 발간하는 건 아니고 모든 기업이 똑같은 기준에 발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비교 가능하도록 모아서 분석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보면 우리가 형식이 딱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G 정보가 회사에서 나오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에 나온 정보가 너무 일반적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투 제너럴했다. 그 다음에 이제 퀀티파이어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또 이건 뭐 이것도 뭐 비교 가능성에 해당되는 건 시간적 비교 가능성. 기업 자체가 사실 보면은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가 똑같이 한 기업이라도 일관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 그래야지 어떤 기업의 성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18년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똑같은 회사의 보고서하고 2019년 보고서, 2020년 보고서 다 달라요. 여러분 체크해보시 다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작성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크로스 섹셔널리 비교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비교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스타일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취했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넘버 원이 이제 그러니까 액티브 오너십. 그러니까
ESG를 이용을 해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ESG 정보를 이용해 두 번째는 스탁 픽을 했다. 그러니까 스탁 밸류에이션을 이용했다는 거는 밸류에이션 이용을 해서 언더밸류 되는지 오버밸류 되는지 봐서 스탁 픽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크리닝.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닌데 요것의 최저 기준을 맞추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그런 의미거든요. 네거티브인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크린을 해서 아예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인베스트먼트 스타일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리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리턴이 컸느냐.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 리턴을 한 애들을 대상으로 뭐 네거티브도 했지만 그걸 보면 그러니까 스탁 밸류에서 넣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왔다. 예를 들면 스탁 픽을 할 때 ESG를 가지고 픽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회사에 투자를 한 뒤에 회사의 가버넌스를 조정을 해서 ESG를 푸시를 해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52.7%가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파집 스크리닝 했을 때 그러니까 화이트 스크린이라는 것은 잘하는 놈들 했을 때 좋은 수익이 나왔다라고 한 거고요. 미래는 어떨 것 같냐? 미래에 어떨 것 같냐 물어봤더니 자, 파시브 스크리닝이 되게 중요하다. 또는 인게이지먼트 액티브 하는 게 중요해. 미래에 있어서는 좀 더 ESG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걸 좀 더 푸시를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서베이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ESG 정보들이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에 이용이 될 거고 결국엔 이거는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 중에 한 명한테 한 건데 사실은 우리 이해관계자 우리의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실은 유용한 정보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가 리서치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 사실 이 ESG 리서치가 사실 다 최근 리서치들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 리서치는 보통 CSR 관련된 얘기들이라서 좀 많이 뺐고요. CSR 관련된 얘기들 좀 과거부터 있는데 제가 ESG 직접적 관련된 내용만 제가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은 리서치는 그러니까 ESG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퍼포먼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이제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투자, 직접적으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만약 최근에 JA 페이퍼의 체네돌 페이퍼는 Effect of Mandatory CSR Disclosure가 이제 기업의 이제 Profitability하고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사실 아직 리ኳ이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있는 데이터로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JEA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M&A 관련된 이제 그 성과 관련돼 가지고 ESG가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비벨 페이퍼긴 한데 그 우리 어카운트 리뷰에 2019년 나온 페이퍼인데 처치 에덜 페이퍼인데 이제 메저먼트에서의 바이어스의 효과 비헤비어럴 이펙트가 이제 그 CSR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게 비헤비어럴 스터디거든요. 익스페리먼트를 한 거예요. 그런 스터디도 사실은 관련돼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팔러시 JPP의 2018년에 나온 쿠퍼 에돌 페이퍼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린하우스 이거 빠졌네요. 그린하우스 가스의 이제 가스 이미션하고 이제 소셜 리스폰스 레퓨테이션 이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헬로 이펙트였냐 아니면 이제 폴른 엔젤 이펙트였냐라는 구별하는 그런 이제 페이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퍼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에 관련된 ESG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내용, 우리 기존 연구에 있어서 어떤 퍼포먼스인데 이것이 이제 ESG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가 보통 이제 데이터가 지금 최신의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CSR 디스클로저 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처치 페이퍼는 이게 이제 비헤비어럴 페이퍼고 이게 익스페리먼트 가지고 한 페이퍼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CSR 리포팅의 대표적인 뭐 대부분의 경우고 이제 최신의 연구들이 이제 서세블 리포트 가지고 한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탑저널에 있는 페이퍼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 차이나잖아요. 차이나 데이터를 가져간 거 어떤 건 인도 데이터 이제 탑저널 나온 인도 데이터를 한 페이퍼도 있는데 어쨌든 최신의 페이퍼들은 약간 지금 아직까지 ESG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가 쉽지를 않고 보통 이제 레이팅 가지고 한 페이퍼들이 되게 많아요. 레이팅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한 페이퍼죠. 직접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서세블리 리포트를 가지고 한 페이퍼는 진짜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황해농 페이퍼 이거는 그러니까 최신에 이제 나온 페이퍼인데 요것도 약간 그 레이팅 가지고 한 건데 KDL 가지고 한 거, 스코어 가지고 한 거긴 한데 요것도 이제 펜션 플랜하고 이제 기업 퍼포먼스에 대해서 요건 한국 분이 하신 거거든요. 하신 건데 요건 이제 펜션 관련돼 가지고 하드 프리징 하는 경우에 이제 CSR 스코어 자체는 별로 큰 역효과가 없었는데 CSR 중에서 인플로이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는 관련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디테일한 어떻게 보면 스코어, 디테일한 정보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뷰러레돌 요것도 이제 카페이퍼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 한국 분이 하신 거예요. 요것도 이제 문두철 교수님, 연세대학교 문두철 교수님이 퍼블리시한 페이퍼인데 인베스터가 어떻게 CSR 퍼포먼스 리포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이제 페이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연구자로서 지금 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측정에 관련된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측정에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것이냐, 회계적으로 측정을 할 거냐, 그런 이제 측정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장에서의 반응, 어떤 구체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냐, 그 다음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런 연구들을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만치라주하고 라지고팔이 이제 2017년에 했던 페이퍼인데 요것도 이제 인디안 컴퍼니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소셜 리스판서빌리티에 돈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업 가치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 기업이 떨어지지 않은 기업은 원래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라든지 이렇게 약간 난 인텐저블 그러니까 난 파이낸셜 정보를 그러니까 투자했던 기업들만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고 사실은 다른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건 서브 옵티멀 디시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페이퍼인데 어쨌든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코퍼 소셜 리스판서빌리티 관련된 디스클로저를 가지고 이제 자발적인 공시를 가지고 했었던 거고 이제 우리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가 의무 공시가 될 거잖아요. 이제 의무 공시가 되면 우리가 결국엔 재무 보고와 똑같은 형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다. 사실은 최근에 그 예를 들면 뭐 1995년에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 뭐 생기면서 사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스터디가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에게 큰 기회가 됐고 그 연구를 통해 밸류 relevance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큰 어떻게 보면 세미나 페이퍼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이제 사실 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하던 거를 재탕 삼탕하는 경우였는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새로운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할 부분이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좀 노력을 하시면 특히나 여러분들과 젊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매진하시면 아주 좋은 퍼블리케이션을 탑저널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이제 관련된 페이퍼들인데요. 지금 몇 분 남았죠, 교수님?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됐죠. 예, 죄송해요. 마무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메저먼트 앤 컨트롤 시스템 관련된 연구들도 사실은 쭉 있고요. 최근의 연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비 에돌 페이퍼는 워킹 페이퍼긴 한데, 이게 아까 말했던 퍼포스. 아까 이제 에드먼스가 얘기한 퍼포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퍼포스를 메저하는 거. 메저해서 퍼포스가 메저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퍼포스에 얘기한 거에 대한 성과,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메저먼트 측정 입장에서 어떻게 퍼포스를 메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세라페임 교수가 하고 있는 아주 빅 프로젝트이긴 한데 그 임팩트 웨이티드 어카운트라 해서 이제 이 ESG에서는 임팩트가 중요한데요. 인풋 플러스 아웃풋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 이제 임팩트가 있는데 임팩트를 어떻게 메저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의 회계 시스템에서 이제 임팩트를 계산하는 방식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디트하고 텍스 이슈도 사실 나와요. 최근에 이제 페이퍼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디트 에포트와 오디트 퀄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네거티브한 이제 어떻게 보면 레퓨테이션, 인바이러먼탈 소셜 가버넌 레퓨테이션이 어떻게 이제 오디트 이제 피나 오디트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 관련돼 가지고도 뭐 좀 오래된 페이퍼긴 한데 뭐 텍스 어보이던스 관련된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펌 레벨이 아니라 이제 CEO나 인플로이 레벨에 있어서 어떤 캐릭터리스틱스가 ESG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CEO의 이제 예를 들면 CEO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머티리얼리스틱한 CEO가 이제 코퍼레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관련돼서 평가가 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임금을 조금 줘도 사실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에드먼스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퍼포스가 있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사실은 어, 임금을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윌링 투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레벨에서의 영향 같은 경우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퓨처 리서치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연한 건데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에 있는 정보하고 이제 밸류 렐러번스 요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컨벤셔널한 재무 보고, 재무 정보하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인 정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죠? 이것이 컴플멘트 뭐 서브스티튜트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팩터들이 그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의 퀄리티를 이제 좌우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 뭐 가버넌스 관련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보드에 무슨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ESG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 퀄리티를 어떻게 이제 증대시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인터넷 이슈로서 자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크로스 리스트에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이 커먼로냐 뭐 코드로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터내셔널 세팅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인터넷 스터디로 가능한 연구들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시간이 짧아서 얘기할 건 많았는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소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뭐 오늘 토의 시간도 이제 제가 참석할 텐데 어쨌든 ESG와 관련된 이슈들은 요새 가장 핫한 이슈고요. 우리 회계학에서 연구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젊은 연구자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회계학 분야를 지금 세계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가 세계 앞서가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넘어가지고. 네, 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짧게나마 Q&A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따가 ESG 그룹에 참가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그룹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그 2시 10분에 학술위원회에서 실무정책 시사점
문헌 연구 발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ESG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ESG 쪽에 논문을 보셔도 좋고요. 물론 이제 관리회계, 세무회계 그쪽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아까 앞 시간에서 김영태 교수님이 토픽이 중요하고 시사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사성 있는 연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좀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발표가 짧지만 그 논문들이 다 회계 전에 투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실리라고 생각해서 더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항은 아까 그 미국의 BRT 얘기하셨는데 경총이 5월에 선언을 유사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회랑 대한상의가 유사한 선언을 좀 하려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에 그런 또 선언이 또 실무계에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영학회에서 ESG 경영 어떤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인가. 그래서 그 안에 소연구회를 진행을 할 텐데 제가 회계 쪽에 부탁을 받아서 제가 사실 다른 분을 뭐 훌륭하신 더 많지만 제가 이제 학회상 끝나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자, 그 포럼 학술위원회 참여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특히 이제 회계 쪽에서 관심이 많은 ESG 경영의 측정과 공시 연구회를 7월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회에서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한 교수님도 꼭 모시고 싶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연구에 오시면 아마 당분간 오늘 같은 강의 시리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하나 지금 경영학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ESG 관련, 지속가능 경영 관련 허브를 좀 요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논문이나 서적의 리스트 또는 특강 시리즈의 동영상 이런 거를 아마 만들자고 제가 부탁을 하면 아마 우리 한상만 차기 회장님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학회도 열심히 하지만 또 이 ES 경영이라는 게 어떤 기능적 분야보다는 경영학 전반에 걸리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른 전공 교수님과 같이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우리가 기여할 분야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회장님 그 ESG 관련 그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ESG 관련해서 이론적 체계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하고 그리고 최근 연구 동향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훈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